자, 그럼 콘스탄티누스를 보죠. 콘스탄티누스는 예전에 한번 2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요 사람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제 브리타니카 속주에서 있었던 그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아 군대에서 항제로 추대를 받고 경쟁자를 지키면서 항제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니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키니우스. 이 니키니우스와 함께 공동 항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단일 항제 체제로 바뀌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니키니우스가 죽고 나서 단일 항제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옛날 식민 도시 있죠. 비잔티움에 수도 옮기죠. 그래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죠.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4명에 의해서 항제가 됐던 것을 단일 항제 체제로 뭐냐면 바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맹 그 공동 항제였던 니키누스가 죽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조치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로누스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조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소작인 추세 권리법을 인정해줬다. 추세라는 것은 도망간 사람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가가 이제 콜로누스라는 그 신분을 공식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동결령을 내어서 모든 직업을 고중화, 엄격 계층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두스 그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은하를 사용했는데 그 은하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은하가 있어. 은하 그 레아리우스인가 뭐 그런 은하가 있는데 은하를 이제 보다는 솔리스는 금화를 사용했다. 그래서 통화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아카 있죠. 아카를 제조를 방지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솔리스도 금화도 떨어져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이제 정책 있죠. 최고 가격제를 폐지시켰죠. 요거 내용 외워두세요. 예, 원조법 실시, 화폐개혁, 최고가격제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종교적인 측면 볼 때는 종교가 낫겠죠. 종교가. 밀라노 칠령을 공표해서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권 강을 그리스를 공인해줬다. 자, 요 밀라노 칠령과 이제 그리스 공인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한계는 뭐냐면 직업의 고정화, 엄격한 계층화는 동방적 전제군주제 등 경직된 사회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 자, 그다음 제국의 분열과 이제 멸망을 보죠.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두 아들을 불러놓고는 제국을 나눠줬어. 그래서 서쪽 이탈리아 쪽에 있는 노마는 이제 그 당시 그 장남인가? 장남한테 나눠주고 동생한테 동쪽은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선호마 동로마 이렇게 분열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선호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소고투족인 알라리가 노마를 약탈하고 그다음 반달족에서 노마 약탈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황제 아우구스 툴루스제가 게르만 용병대장 그 오도 아케드가 있죠. 오도 아케드. 오도 아케드에서 폐위되면서 소노마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소노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게 중세의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천년 뒤에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 한테 멸망하죠. 1453년에. 그래서 되게 이제 시작과 서양 중세의 시작과 서양 중세의 끝을 여기 이제 뭐냐면 두 개의 노마의 멸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시작과 끝을. 그리고 서노마 제국의 몰락원인데 요거는 복잡하죠. 지금까지 학자들도 의견이 많아. 그래서 서노마 제국의 멸망 원인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중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여기 보면 이제 에드워드 기본의 노마 제국사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예, 보충 자료 잠깐 볼게요.
에드워드 기본의 노마 제국 멸망사가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그래서 이제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 기독교의 전파 때문에 내세 지향적 태도와 패배 의식이 확산돼서 에드워드 기본의 에드워드 기본 노마 제국 멸망사에서 그 노마가 멸망한 건 다 기독교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비난을 했죠. 그래서 여기 노마 제국 멸망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 11년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드워드 기본의 노마 제국 멸망사에서 노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게르만에 치니까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 썩어 빠진 정신 때문에 패배의식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썼는데 요거 써놓고 되게 욕을 넣어먹었어요. 요거. 이게 11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의 노마 제국 멸망사 요거 보시면 되고 이 책이 7권 정도 되는데 요약권 한 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책인데 한 번도 뭐냐면 대부분 안 읽진 않았더라고요. 이명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이제 그 노마 제국의 원인에 대해서 쭉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뭐 학술적인 논쟁이고 뭐 그거 2차 시험 때는 모르겠는데 2차 논술형은 모르겠는데 이건 요즘에 뭐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 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일단은 제 보충 자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노마와 관련된 이제 노마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노마법의 문화, 이 노마법의 문화 좀 끄네. 예. 노마의 문화, 예. 법을 없애야 말이 되죠. 예. 그래서 노마라는 그 문화 관련된 내용은 시험법 문제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가 많이 나와요. 기독교. 특히 이제 서양사 강자 있죠. 서양사 강자 부분에 여기 더 보강이 됐더라고. 그래서 서양사 강좌 읽어보시면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 예, 아주 자세히 적어놨는데 아마 기독교 신자분이 그 들어갔었는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부분이 당연히 크게 많고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 볼 거 없어. 그냥 그리스의 모방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예, 그 기독교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 외에 좀 더 보시려면 노마법 같은 거 있죠. 노마법. 그래서 노마법이 예전에 그 게르만법하고 비교해갖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노마법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마 문화의 특징이 뭐냐? 전반적 교과서를 보면 대개 보면 노마의 문화를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노마 제국은 일종의 거대한 호수예요. 그래갖고 이 거대한 호수에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여러 문화들이. 그래서 이걸 융합하고 종합시키는 문화가 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랑케가 그 한마디죠. 노마는 거대한 호수다는 말. 예. 그래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마는 세계 제국을 통치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문화가 되게 발달됐어. 실제적인 문화. 어떤 관념적인 이런 것도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법률,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고요. 상대적으로 학술과 예술, 철학 같은 거는 낙후됐죠. 실제 학술이나 문학이나 뭐 철학 같은 거는 볼 거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에 모방했다. 그리스에 모방했다는 거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가 전파되잖아.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탄압받았지만 기독교가 계속 성장을 해서 공인받고 국교화 되잖아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노마다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교량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리스와 그 이전의 고전 문화를 유럽에 확산시키고 나티언을 매개해서 고전 철학의 사상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나틴 문학이 형성됐다. 철학 같은 경우는 그냥 철학이나 뭐 문학은 볼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의 모방이었다.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 대표적인 철학이 뭐야? 스토아학파죠.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가 좀 확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마의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줘요. 예. 스토아학파의 이제 세계 시민주의, 그 다음에 뭐 자연법 사상도 있잖아. 자연법이라는 것은 개별 민족들의 어떤 문화나 풍습을 떠나서 그걸 이제 아울릴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법이 자연법이죠. 예, 실정법의 어떤 법적 근거 원리가 되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자연법 사상인데 이게 로마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키게르, 세네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인데 아까쯤에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는 항제이면서도 철학자라고 했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노마법을 볼게요. 노마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문학이나 철학, 역사 뭐 지켜두더라도 요거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노마법이 예전에 그 당시 이제 게노만법하고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 유스티아누스 법전도 노마법의 일환이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마법은 로마 문화의 최대 유산이다. 그래서 강대한 토지를 강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확충했고 로마는 이제 공법, 형법하고 민법이 있는데 그 중에 근대 민법이 발달됐어요. 민법이. 그래서 민법 같은 게 재산이나 뭐 신분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민법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이 발달됐고 근데 상대적으로 헌법은 발달하지 못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예전에 나와갖고 이제 발달하지 못한 것들 보면 이 준사형주의가 있어요. 준사형주의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제 잡아와서 기소를 때리잖아요. 재판장에 앉히죠. 근데 보통 이제 노말 공법 같으면 공공의 법, 공공의 어떤 반란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개인 간의 어떤 사기나 이런 형법상 개인 간의 형법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이제 국가 권력 간섭을 안 해요. 예, 수사도 안 해. 다만 이제 어떻게 재판이 시작하냐면 수사나 그 범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피해자가 하는 거야. 피해자가 데리고 와서 원고를 재판장에 앉히고 나서야 시작되는 거야. 이걸 준사형주의야. 그래서 국가 권력이 수사부터 범인 체포, 그다음 인도 모든 걸 다 관여하는 헌법 그 근대법 체제가 아니라 이거는 준사형주의. 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했던 그 어제 개인이 관여해가지고 국가 권력 대신에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예. 이건 준사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준사형주의는 로마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법전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법 체제는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민법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근대 민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요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유스티누스 황제 업적 그 대전 나올 때 법정 관련된 나올 때 요 부분도 나왔죠. 자, 노마법의 발전을 볼게요. 노마법은 크게 이제 4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됐죠. 노마법은 제가 이걸 잠깐 보여줄게요. 보충 페이지 잠깐 펴보면 여기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습법. 근데 이 간습법 같은 게 뭐냐 불문법이라고 하죠. 문자로 기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와 간습이 혼합되고 그 다음에 좌의적인 어떤 판단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많은 게 간습법이고요. 그걸 이제 명문화시킨 게 성문화시킨 게 시민법이죠. 예. 최초의 시민법을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죠. 이 시민법.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노마가 확장돼 나가면서 종전에 라틴족들만 대상으로 한 시민법 가지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민족의 간섭이나 법체계를 고려해갖고 만든 것이 만민법이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원적인 어떤 그 법체제를 유지했어요.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민법. 그 다음에 이민족 때 만민법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칼리코 황제 때 그 당시 노마 시민권을 모든 사람들이 주잖아. 그러면서 법도 하나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시민법에서 만민법 통합이 있다. 그러면 이 만민법이나 시민법에는 다 이제 실정법이잖아.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냐면 뭐 근원이 될 수 있는 헌법 같은 것도 있어요. 법의 이념이나 원리나 철학 같은 걸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민법이나 만민법 같은 실정법들의 어떤 법적의 이념을 제시한 법이 뭐냐면 스토아파에서 말한 자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민법, 만민법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서로 모순된 것들이 많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때 로마법 대전, 유스티누스 법전이 집대성하고 체계됐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법전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유스티누스 황제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민법, 만민법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황제 칼라 황제 때 그 뭐냐면 아까 칼리코라고 했나요? 예, 3대 황제가 아니라 세베로스의 칼라 황제예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노마 제국 내에 노마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제국 내의 모든 주민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그리고 요걸 이제 서로 강조된 자연법 사상이 발달했고, 노마법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그 어떤 그 신분 간의 차별이 있죠. 차별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일수록 약간 이제 뭐냐면 덜 그냥 처벌받고,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서 더 처벌받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형평성을 관계. 신분에 상관없이 법안을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야. 예. 그래서 노마 법률가들은 형평성을 강조해서,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그 형평성 있는 법 처리했다.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을 처리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말뿐이고, 현실은 이제 그 재판 같은 건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근대법에서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실제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형평의 원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마법의 특징이야. 노마법의 특징.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마법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어요. 사용사 총론부터 여기 관련된 내용들 강의 그 개론서까지 쫙 정리를 했거든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만민법, 그 다음에 자연법, 그 다음에 노마법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유스타스 법정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법정의 구성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유스타스 황제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여기는 여기서 좀 얘기하기 좀 그래. 네. 그래서 집대성한 거는 유스타스 법전 관련된 내용은 뒤에 동로마 제국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노마 역사가를 볼게요. 노마 역사가는 그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요. 예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근대 역사가와 그 노마 그리스 시대 때 역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공군형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요때 이제 누가 나왔냐면 리비우스인가? 네. 리비우스가 한번 나왔어요. 아니, 폴리비우스다. 네. 폴리비우스가 나왔다. 네. 폴리비우스하고 리비우스 두 명이 나왔어. 네. 요 사람이 리비우스하고 폴리비우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갖고 요걸 파악을 해주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부실해. 예, 이것도 이제 많이 제가 제 교재에다 빼가지고 적어놓은 건데, 일단은 좀 볼게요. 제 교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죠. 총거는 역사에 철학이 있는데, 철학에서 제가 이제 스토아파가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마 제정시기 때는 심플라톤주의가 유행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심플라톤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제정시기 때 혼란기에는 민중들은 종교를 믿었죠. 종망 종교를 믿는 데 반해서 주로 요 지식인들은 심플라톤주의를 빠졌어. 예. 그래서 심플라톤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형이사학시키는 건데,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그 후에 이슬람이나 기독교 르네상스 영향을 주는데, 그 후에 이제 기독교의 중세 시대 때 플라톤주의가 그 이슬람을 통해서 건너왔는데, 아니 저 어디야 그 동로마 제국에서 통해서 건너왔는데, 요때 동로마 제국에서 건너온 그 플라톤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 예. 그래서 서양사 강좌에 그 플라톤주의가 나오는데, 여기는 신플라톤주의를 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를 보자. 자, 역사 서술은 문학과 밀집하게 관련됐다. 예, 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양의 역사학은 그 투키디데스를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하고 좀 대비되죠. 동양은 있는 그대로 쓰잖아. 근데 문학적 성격이 없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적 성격이 강해.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야. 이거는 역조론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라틴 작가들이 로마의 건국과 발전을 예국적인 견지에서 작품화시켰고요. 라틴어 세련에 크게 공헌했는데, 리비우스를 볼게요. 리비우스는 로마사를 저술했죠. 이 리비우스도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약간 헤로도토스하고 비슷한 역사 소수의 특징이 있죠. 헤로도토스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이 사람은 그 문학적인 내러티브적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제 하고 사실과 허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 사라진 노마 작가의 서수가 전설 토대로 건국 이래 노마사를 기록을 했고요. 노마의 역사를 가장해서 기술했고 사실과 허구가 혼재돼 있다. 그래서 비과학적 서술이다. 그리고 공화정 시대 때 노마 정치 이념을 서술해 교훈을 주고했다. 교훈의 역사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정근대 시대 때 특징은 교훈의 역사. 그래서 어떤 역사가 특징을 써라 하면 쓸 거 없잖아요. 그냥 교훈의 역사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거의 90%가 맞았던 거죠. 교훈의 역사 나오면 그냥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죠. 순환사가. 순환사가 또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교훈의 역사와 순환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끊임없이 돌고 인간의 보편적 성향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 사건 다 비슷한 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훈의 역사와 순환사건의 어떤 주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타켄투스 볼게요. 타켄투스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인고에. 근데 수능에는 가끔씩 언급하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 게르만이에요. 게르만이야. 그래서 이제 그날 타켄투스는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뭐냐면 좀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로마의 기풍이 상실하고 퇴폐한 것을 개탄하면서 그 당시 게르만족들이 뭐냐면 좀그 강경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족들의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 당시 게르만족에 대한 기록은 그 BC 1세기 전후에는 별로 없었어요. 로마 제정 후기 때 많이 등장하겠는데 그래서 게르만의 어떤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알 수 있는 로마의 기록물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요 게르마니아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갈리아 정기가 있어. 이 갈리아 정기 누가 썼죠? 예전에 한번 역조론 예문에 나왔죠. 이거는 시저가 썼죠. 시저가 이제 갈리아 지역을 이제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원래 이제 갈리아족하고 게르만족들은 좀 달라요. 성향이. 갈리아족들은 이제 좀 약간 그 프랑스나 스위스, 네덜란드 그런 지역에 살았던 이제 종족들이고 그다음에 게르만족들은 이제 독일 지역이나 저쪽 그 북유럽 지역에 살았던 이제 애들인데 그 왜 갈리아 전개 게르만족들이 나오냐? 갈리아를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게르만족들과 뭐냐면 교류하고 부닥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관련된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게르만족들이 로마 시대 게르만족들의 어떤 생활이나 모습도 알 수 있는 두 작품 중에 하나가 게르마니아 타켄투의 게르마니와 그 다음에 시저의 갈리아 전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폴리비우스 있죠. 폴리비우스도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누구와 이제 연결시키냐면 그 헤겔과 연결돼요. 헤겔이 어떤 이제 뭐냐면 보편성, 역사의 법칙성을 이제 그 찾으려고 했잖아요. 세계 정신을 어떻게 구하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폴리비우스도 로마 발전사를 서술하면서 그걸 이제 하려고 했다. 원래 이 폴리비우스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제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인가? 마케도니아 전쟁 때 포로 잡혀가지고 로마의 노예로 팔렸어요. 대개 로마 같은 게 이제 로마의 노예는 허드렛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소수는 이제 가해교사나 뭐 이렇게 참모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식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참모 역할이나 뭐 가해교사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노마를 잡혀오고 나서 노마가 왜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는가? 그걸 이제 뭐냐면 그거 관련된 역사를 서술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로마 발전사를 서술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카르타고의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한 노마의 팽창을 목격하고 노마의 세계사적 관점을 서술하려고 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훈의 역사. 아까 얘기했지만 모르면 무조건 교훈의 역사 써보면 되죠. 어떤 역사 소설의 특징은 되게 정근대 시대는 99%가 교훈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 다 교훈의 역사 걸려. 심지어는 투키티데스도 교훈의 역사야. 예. 역사 서술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했고, 그래서 순환사건에서 나름대로 역사의 보편적 법칙성을 찾으려고 했죠. 예, 헨겔과 이제 약간 성향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연구하면서 왕정, 참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우정 이렇게 반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고 다시 중우정을 이제 왕정을 이렇게 하고 아마 이제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때 중우정을 이 사람은 삼두정치로 파악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왕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정 이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냐면 예측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순환사가에 따라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로타고는 비교 영웅적, 영웅적 유명하죠. 이 사람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와 로마 영웅을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면서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역사 서술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앞에 시험 문제 잠깐 이제 언급만 됐고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리비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폴리비우스는 예전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꼭 안개에 두세요. 이 두 사람은요. 그리고 그 더 나가서 이제 타킨투스 게르마니아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수능에도 몇 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로마의 역사가들에 대해서 봤고 관련된 내용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그다음 건축과 토목을 볼게요. 이것도 좀 좀 부족해. 이것도 제가 좀 집어넣은 거야.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제 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로마는 이제 실용적인 어떤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법하고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것들이 발달돼요. 건축과 토목은 뭐 여러분 차이점 아시죠? 건축은 집을 짓는 거고 토목은 이제 다리라든지 도로나 이런 것들 낳는 것을 토목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징은 로마인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그래서 제국 통치의 원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로마는 상당히 도로가 발달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피아 가돌레 갖고 이제 노말 중심에서 모든 길이 다 노마로 통하죠. 원래 이제 노마의 길들이 노마인들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런 기법들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 있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아시리아 같은 데서 도로망을 많이 확충했거든요. 역참로도 만들고 이런 기법들이 이제 노마에 영향을 준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도로가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팔란이 나오면 이제 곧바로 진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도로가 이제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상업도로서 많이 또 활용은 되죠. 그래서 건축을 볼게요. 대개 이제 로마의 건축 코린도식이 많은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식이죠. 그리스는 이제 후기 때 등장했던 이제 건축 양식이잖아요. 건축 양식이고 열주는 뭐냐면 이 지붕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쭉 기둥도 있어요. 예. 원형 아치 이것도 이제 뭐냐면 지붕의 하중을 이제 막기 위해서 원형 아치 있고 동형 지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나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콘크리트도 이제 사용했어. 최초 이건 로마에서 나온 거야. 콘크리트.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콘크리트법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공법을 통해서 오늘날 아파트를 만들었어.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도 만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요 시기가 언제 때냐면 대개 BC 1세기 전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초기 국가 단계 그때 있죠. 그때야. 고구려 백제 신라도 조그만 소급이었던 그런 단계에 이미 콘크리트 공법을 만들어서 아파트 5층짜리를 만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게 단단한 건 아니었다고요. 왜냐면 철근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철근 넣고 그냥 공군이만 쳤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콘크리트 공법이 고대 시대 때 이제 사용됐다가 중세 시대 때 잊혀져.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중세 시대 때 뭐 대리석이나 벽돌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하여튼 고대 시대 때 발견됐다가 다시 근대에 부활됐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노말 판타움이라는 집.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가는 콜로세움 같은 거. 그다음에 대중목욕탕을 많이 세웠어요. 여기 칼라칼라 황제만 저긴데 대중목욕탕 칼라칼라 황제뿐만 아니라 역대 황제들이 이제 많이 대중목욕탕을 지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황제들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 당시 뭐냐면 빵과 서커스를 많이 제공해 줬다고 했잖아. 대중들의 재정을 풀어갖고 빵도 나눠주고 볼거리 검투사도 하고 목욕탕도 많이 지어줬어요. 근데 그때 목욕탕이 단순 목욕만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종합 내조 공간, 거기에 이제 보면 노는 데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곳이었어. 그래서 칼라칼라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황제들이 대규모 목욕탕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마의 포럼에 갖고 이제 거기에 집회, 시장, 예배 장소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로마 토막공사 같은 것도 발달됐죠. 토막은 아주 군사도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피아도나 프라미니우스 있고 그다음 수도가 존재했다. 예. 그래서 수도는 여기 수도교가 보이시면 있죠. 수도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시 뭐 이렇게 발전기 그런 것도 없겠지. 전기가 없으니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도시면 대개 보면 산에서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계곡물이. 요걸 이제 끌어들여서 수도교를 만들어. 그래서 이 수도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 도시에 상수도를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상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교고 그 밑에가 이제 일반 도로. 이게 위에가 수도교고 일반 도로 이렇게 해갖고 도로하고 수도교를 같이 넣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수도교가 존재했다. 예. 물이 먼저 갈 수 있는 길. 상수도 시설도 있고 뭐 하수도 시설도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로마인들은 위생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로마 종교죠. 예, 로마 종교, 특히 기독교, 예, 예, 그리스도가 발전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로마 종교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볼게요. 로마가 초창기 때 공화정에서 제정 초기 때까지는 되게 자연 종교적 정통하고 있죠. 자연적 신의 신격화신 다신교였고, 되게 그리스 신을 받아들여갖고 라틴화시킨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나 뭐 헤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제우스는 뭐 주피터 뭐 이런 식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정 넘어가면서 이제 동방 영역에서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제정기로 넘어가면 그 당시 이제 동방에서 여러 뭐냐면 종교들이 들어오죠. 정치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종교에 위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 동방의 점순술 그 여신 숭배 등등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이제 종교들 보면 디오니소스, 예, 그리스의 이제에서 바카스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 그다음 오리엔트 비종교. 비종교라는 건 이제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수행하는 종교죠. 좀 신비감 있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냐면 소아시아 키베레, 이집트 이시스 여신상도 있고, 뭐 미트라교. 자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비종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키베라, 이시스, 그다음 미트라. 이런 건데 이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미트라는 태양 신이로서 그 당시 이제 이란족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 믿었던 신들인데 이게 이제 남성과 군인들에게 영향을 줬고 기독교도 은근슬쩍 영향을 준 것 같아. 예. 기독교에 보면 이제 누구야? 그 예수님 탄생일이 있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12월 25일이 성경책에 안 나와 있어. 아무 찾아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12월 25일이.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왔냐? 원래는 미트라교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트라교 일신교나 그 기독교 비슷비슷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미트라교 탄생일 때 또 거기 와서 또 거기 가서 미트라 사원에 가고 절도 하고 먹을 것도 받아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을 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기독교 교회에서는 전해지는 구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다른 식으로 의견을 내요. 제가 까먹었는데 기독교 논리가 이제 뭐냐면 그냥 넘어가죠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런 두 개의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런 동방 종교들은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왜냐하면 교양 역할을 해줬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종을 이해를 해야지 성리학을 건너뛸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종 같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방 종교에 익숙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어떤 바탕이 됐다는 거죠. 자, 기독교의 전파를 볼게요. 기독교 전파.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박해가 되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자, 기독교는 창시자가 딱 정해져 있죠. 네. 누구야? 예수님이죠. 네. 예수라고 하면 좀 얻어먹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라 붙여줄게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과 만민평등 관계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이제 숭배하는 일신교죠. 근데 유대교하고 기독교 차이점이 뭐야? 유대교는 신의 구제가 야의 그 어떤 구제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뭐냐면 내려진다고요. 다른 민족들은 바뀌려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나는 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신의 구제가 이스라엘인들 구제되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만 믿으면 뭐야 다 포용하죠. 어떤 민족이든 계층이든 그런. 그래서 배타적 선민사상이 없어. 그리고 심판자의 역할보다는 절대적 사랑으로서 베푸는 자를 인식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를 사해 줬잖아. 인류를 위해서 가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때 종족주의를 배경을 한 방면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구원을 내세워서 만민평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그 뭐냐면 로마의 어떤 국가적 권력도 있겠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도 있었다. 보편성도 있었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정체를 볼게요.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초기 때 박해를 했죠. 처음에 무시했다가 뭐 인지도 못했다가 박해를 했는데 여러 가지 황제 숭배 거부와 병역 거부 원인이 됐다. 이거 06년 기출문이 나왔고 그 뒤에도 좀 다시 적어놨어요 제가.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모지를 했고 공인은 이제 밀라노 친령 콘스탄틴 내릴 때 그걸 했고 국교화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 비교를 해놨어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확산 이유는 보편성이 내재됐다. 그래서 특정 민족이나 계급, 지역, 성별을 초래했다는 거. 그다음에 정파의 용이성과 사상의 포용성. 그래서 구기족들이 믿고 있는 고전철학과 신흥기족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대입을 했지만 이 기독교가 고전 철학을 통합하면서 로마 사회 지도 이념을 확립했다는 거. 그러면서 교부 철학이 이제 이런 그 그리스 철학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설명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쭉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다음 기독교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국가 사회 공동체 붕괴자에서 대안적 공동체를 지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들이 국가가 사회가 못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역할을 어디에서 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많이 가시는 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제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그걸 가서 교회 가고 뭐냐면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서 정신적 안정을 얻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거든요. 다들 안 믿겠지만 근데 저는 교회 안 가요. 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속에 믿으면 뭐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원래 개신교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탄압을 할수록 탄압을 받았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확대됐던 것이 뭐냐면 로마의 국가 공동체가 하지 못한 국가가 하지 못한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줬다는 거야. 기독교가 대신해 줬다는 거야. 이 기독교 공동체는 또 거기에 로마 행정관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조직들을 이제 기독교 그 조직을 로마 행정 조직과 정복시키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 행정 조직과 체계화시키면서 정복시키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로마 권력의 박해를 받았지만 공인 후에는 오히려 더 보호를 받았어. 예. 그래서 로마라는 거대한 힘을 통해서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었다. 만약에 로마라는 것들이 없어, 로마 제국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 당시 확산된 이유,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유명한 말도 있죠. 로마가 세계를 3번 정복했다. 세계를. 한 번은 영토를 통해서 정복했고, 또 하나는 법을 통해서 정복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정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박해가 있어요. 박해.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가 이제 확산되려면 항상 필수적으로 박해라는 게 있어야 돼. 박해. 순교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보편적으로 종교로서 성장을 하더라고. 뭐 이거는 이슬람교나 그다음에 기독교나 불교나 다 공통적인 것 같아. 항상 거기에 이제 빌런 같은 존재들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그로 끌어주잖아. 노이즈 마케팅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자, 요 박해 역사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박해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이유는 예전에 이제 그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황제 숭배 거부. 이거 여러분도 아실 거야. 나 이외에 신을 섬기지 마라. 병역 거부.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서 야간 모임. 왜냐면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잖아. 카타콤베에서. 이게 있고 마술인데, 마술은 이제 여러 가지 제 개인적 해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보통 기독교 전파하는 과정에서 치료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님을 눈뜨게 하셨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이 마술도 아마 치료 행위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박해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서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서강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네로 때는 이제 로마의 대학제도 이제 박해를 받고 아까 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박해했어. 근데 기독교 신자에서 있을 땐 유대세를 납부할 필요 없겠죠.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냐면 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가 돼도 이제 여기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기독교, 유대교를 구별 못했나 봐요. 예. 나중에 구별을 하긴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티라누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거. 그러니까 티라누스하고 지방장관 간에 나눈 편지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독교 처벌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기독교 신자를 잡아서 사회에 저항한 것은 정당하다. 근데 이제 원칙이 있어.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말고 주민이 고발할 경우에는 재판에서 처형해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없으면 또 이제 임명으로 이제 뭐냐면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마라.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잡아들여도 고발당한 기독교인들 유의치면 용서해달라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있는 디오클라티우스 황제보다도 좀 더 약간 좀 소극적인 뭐냐면 온건한 측면이 있어요. 같은 바퀴라도. 그래서 이 키워드가 소극적인 온건한 바퀴였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오클라티누스를 볼게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제일 최대한 바퀴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상 최대 바퀴고 11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요거 이제 좀 약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디오클라티누스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3세기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대중들이 정통신 대신에 기독교와 신비주의 종교의 정통을 믿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사회통합이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통신과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이 정통신이나 황제 숭배 거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좁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통신들이 기독교를 자기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나 게르만족 때 침을 뭐냐면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박해한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디오크라티스 내용 때 보면 교인들 집회 금지시키고요.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성경과 제사의 인도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있고, 잠깐만요. 예.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사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기독교 여러 가지 그 집회나 기독교 미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자로부터의 모든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박탈했다.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이제는 무죄인 거야. 법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오크라티스 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 가서 던져지고 며칠 동안 굶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와갖고 잡아먹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민중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예. 그런 연출이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빌런 같은 존재들이 어그를 끌어주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선전이 돼버린 거야, 노이즈 마케팅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신들이 왜 얼마나 대단하게 저 사람들은 그 맹수 앞에도 이렇게 기도만 하고 꼼짝없이 도망가지 않고 있나. 사람들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비웃고 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궁금하니까 호기심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가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기독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빌런들의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이런 황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넘어갈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요거 뭘로 할게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칠령을 내었죠. 요거 기출문에 나왔죠. 일단 기독교가 이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사의 확고한 기반이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독교 공동체가 되게 개설적이고 조직화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 중에 10%가 기독교를 믿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능력도 있어.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필요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등등 했고, 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집권할 때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기독교서에게. 그래서 전설에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줬다고 하죠. 십자가를 주면서 이걸 들고 이제 나가서 싸우면 적이 굴복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싸웠더니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 적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들한테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권할 때 황제가 될 때 그때 군사력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걸 볼 수 있는. 물론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군사력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인들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는 경우가 다르죠.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성전이잖아.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피를 흘려도. 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밀라노 칠령 내용 보면 일단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잘 줬다. 네, 그리스도에게 법적인 권리를 줘서 교회를 조직한 권리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몰수된 제사를 받는데 그리스도에게 복귀를 해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게 몰수되면 상대편이 이제 뭐냐면 종교 탄압을 때 뒤에도 얘기했지만 제사를 뺐더라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카톨릭이나 신교들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종교적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니케 공의회를 이제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안에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파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아리우스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뭘로 보죠? 네. 인간으로 보죠. 인성으로 보고. 네. 상상 보는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을 인성과 함께 신성도 같이 봐요.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그래서 이걸 일치도 보죠. 그래서 삼위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대립인데, 이게 철학적인 논쟁에 들어가면 이제 더 깊어지니까 여기서만 딱 끊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파를 이제 손을 들어주죠. 걔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정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단이 돼버린 거야. 이단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같지만 끝이 달라져서 이단이 돼버리잖아.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파는 이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게르만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럼 왜 이제 그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 공의회 같은 종교회를 소집을 했냐?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분열이 곧바로 뭐냐면 자기 지지 세력의 분열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살아있을 때 그 뭐냐 기독교를 믿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죽었을 때 이제 막 죽으려고 꼬깔꼬깔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전생일 때 기독교는 이 사람 믿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흥분한 것 같아. 왜냐면 죽을 때 좀 받아도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기독교의 편의를 또 봐줘요. 안식일 내는 국가 이제 행사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주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화가 되죠. 테오도시우스가 국교. 아예 이제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해. 다른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정부가 이제 교회에 지원한 결과 세계 확대돼서 대중화 세계 정부 종교 발전되기 시작하고 예전에도 10%인데 더 발전되죠. 예,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로마 세력이 확대되면서 로마가 붕괴되고 교회 조직 국가 대신을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독교 확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양사 강좌, 서양사 강의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는데 그 정도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서양사 강좌?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서양사 강좌만 좀 봐야 되겠네. 서양사 강의는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에 다 적어놨으니까 서양사 강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볼게요. 뭐 요게 좀 더 나오게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인간의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주장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아리우스파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아리우스파는 아버지 신과 아들 예수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인간이다. 예수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규정됐고 이때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들에 전파되었다.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더 이제 부과하자면 콘스탄티누스의 친기독교 정책을 볼게요. 앞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준다고 했죠. 이게 서강자에 나왔어요. 이게 제가 여기 추가된 내용이야. 서강자에 보면 일단 일요일 안식일날 후일 정하고 주일 동안 공공의 어떤 의무를 면제해줬죠. 그리고 이제 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게 로마를 기독교 제국을 만든 결정적인 기회인데 일단 전에 있었던 황제가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후에 황제도 뭐냐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구 부활을 했지만 부활 실패됐다. 예.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전체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 밑에는 이제 교리 논쟁으로서 이제 이단 관련된 내용이네. 이단, 이단인데 이건 좀 하기 전에 일단은 교회 조직부터 좀 볼게요. 자, 그 기독교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게 이 기독교 커뮤니티가 견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교회 조직, 개소화된 조직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로마가 그 당시 행정 조직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 신자 중에 로마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어떤 그 교회 조직들을 만들어줬던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위기화된 교회 조직이 형성됐고 사제직이나 고구제 같은 것이 성립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큰 대주교가 형성되는데 이걸 수자대주교라고. 수자대주교. 5개의 도시는 외워두셔야겠죠. 여기 나오죠. 먼저 로마. 오늘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토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티오코가 있어요. 안티오크. 그 다음 예루살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지역 있죠. 알렉산드리아. 예, 이렇게 있고, 그 하나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이제 해갖고 분리돼 나가서, 예, 카톨릭과 달리 이제 그리스 종교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세계의 이제 종교는, 예,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이제 영역이 돼갖고 힘이 약해지고, 다만 이제 콥트교 같은 종방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아랍인이라고 다 그 이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90%는 이슬람교 믿지만 약간 이제 소수지만 한 10% 이하 정도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랍인이라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콥트교회나 이런 동방교회들이 있었고, 이런 중동 지역이나 요르단, 그다음에 저쪽 이디오피아 있죠. 에디오피아도 그 기독교 국가죠. 예. 아프리카 동부 연안 지역에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개 수자 대주교 중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것은 로마세 수자 대주교죠. 그래서 교황,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교회 황제 같은 그 역할이었는데, 로마가 그렇게 정통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다. 네로 시대 때 이제 그때 순교를 해갖고, 그때 로마교회가 베드로를 창건했고 순교했고,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교회에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이고, 그다음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당연히 로마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심이죠. 그래서 서방교회의 실질적인 교회 관리자면서 그리스도의 수교지 역할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점점 대중화되는데, 근데 이제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가 빨리 대중화되는 건 동로마 지역이야.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과 이교문화 신봉자세 대립이 적었고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수도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런 동로마 지역이 기독교의 좀 우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있는데, 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신들이 좀 강했죠. 반발 세력도 많고. 그다음 서노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교 문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중화가 상당히 늦었어. 물론 나중에 대중화 됐지만 속도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5세기 정도의 대중화가 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를 원본으로 한 게 있는데, 서방에서는 카톨릭에서 이제 하는 라틴어판 성경책, 그 불가타가 있죠. 불가타. 이거 외워두셔야죠. 네. 요거. 그래서 이거는 라틴어로 이제 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하고 원판들은 좀 다르죠. 구약은 헤브라어를 쓰고 헤브라이어를 쓰고, 신약 같은 경우에 그리스어를 이제 쓰잖아요. 그리스어. 예.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건 라틴어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의역이 들어가겠죠. 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단설을 보죠. 자,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교회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그 이단이 등장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제 다른 종교들 비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의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르고 그 뭐냐면 이단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논쟁을 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정통 교리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이단을 탄압을 하게 되죠. 이단을 탄압하게 되는데, 이단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서브노트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기 전에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여기. 그때 논쟁의 특징 중에 동방교회 논쟁과 서방교회 논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철학적 논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형이삭적인 논쟁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갱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갱생. 갱생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겠죠. 당연히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런 것들은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 이렇게 있고,
전반적인 이제 정통적 교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해 주는 게 있죠. 근데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하면 이제 이게 이단이 돼 버리는 거야. 이단이. 근데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달리 철학적인 논쟁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의 역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천적이고 정치적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서방 교회는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이제 탄압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때 이제 탄압을 받을 때 배교자들이 많이 생겼죠.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좀 약간 이제 현실적이고 정치적 문제들을 주네. 예. 그래서 동방교회와 좀 다른 논쟁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게 이제 동방교회 논쟁들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논쟁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앞에서 얘기했죠. 아타나시우스 문제 그걸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네스투스파와 단성론 이성론자의 논쟁이야. 요거는 좀 이렇게 보면 자 네스투리우스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진경교라고 불렸던 거죠. 경교. 그래서 있는데 이 네스티우스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예수와 신의 예수를 분리시켜. 그러니까 예수가 두 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나는 우리 인간 세계에 나는 예수, 그다음에 저쪽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렇게 있죠. 인간 예수는 이제 인성을 가진 존재고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거야. 신의 예수는 신이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예수, 인간 예수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내려온 예수, 지상의 예수를 인간 예수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인성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네스토스파는 이제 이렇게 인성만 인정하다 보니까 에페소스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스토스파가 인성만 강조한 반면에 단성론자들은 뭐만 신성만 강조해요. 신성. 예. 그것도 이단이죠. 이단은 지금 이제 코트파하고 연결됐어. 이 코트파는 오늘날 이제 요르단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칼바톤고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자,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국 통치에 인용하는데 이 당성론자들 입장을 때 이게 불만이야. 왜 이게 신성이 있냐? 이게 인성이 있냐? 이건 신성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교의 어떤 개종 배경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노시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파는 뭐냐면 선한 영적인 세계와 악한 물질의 세계를 구분하고 이원 쪽은 구분하죠. 그리고 이제 영지에서 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신성스럽고 모호한 감정이라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도달한다. 그래서 신의 성한 영적인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영지에 통해서.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기독교의 인간의 생활이나 십자가 속죄 등의 의미를 부정한다. 해서 이단을 받았고, 자 서방교회를 볼게요.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 당시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네. 요거 이제 서양사 강의도 있고 서양사 개론에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배교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어. 그 당시 이제 탄압받고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갖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복권 문제에 대해서 도나투스 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지키는 못한 사람들, 배교자의 복권 문제가 제기되니까 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들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는 제대로 안 된다. 순수하지 못한 세상은 타협 거부하고 자신만이 순수하다.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중요하다. 네. 배교자들 다시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교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도 구성이 됐고, 밖에시 성선을 부인한 자는 다시 사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배교자의 그 세대의 안수를 부여를 했다. 그래서 배교자 중에 상당수가 또 이제 뭐냐면 그 성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있고 일반 신도도 있죠. 일반 신도 다시 들어오면 세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직자들이 뭐냐면 뭐 안수 세대를 주는 건 이건 무효화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해요. 뭐 이거 복잡한데 하여튼 배교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도나투스파 같은 게 있고 도나티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페라기우스파가 있어요. 페라기우스파는 뭐냐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이 배교자의 문제는 이 구원을 구원을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페라기우스파는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만 소유된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만이 받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을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기독교 사회를 개혁하고 이들이 교회를 조직하고 이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건 약간 이제 뭐 엘리트 위주죠. 엘리트 위주. 자,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파하고 페라기우스파가 이제 있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아우코스티누스예요. 예. 아우코스티누스는 이단의 이제 이교 논리를 비판하면서 도나투스 비판과 그 다음에 페라키우스 비판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참회록에서 이걸 정리했어요. 일단은 도나투스를 비판해요. 기독교인들 스스로 결백을 해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계도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배교했다고 해서 내치고 다시 깨끗해하고 세를 다시 받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약하고 잘못된 길을 하면 바로 인도해줘야지 왜 이들을 배제하고 뭐냐면 또 그들 욕할 필요 있냐 욕하냐. 그래서 얘네들이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배교자라도 얘네들도 배교자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들 바른 길을 인도하고 다시 이들을 포용을 해야지. 순수하지 못해도 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인지 항상 죄인들도 포용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도나투스파를 비판하고 페라키우스파를 비판해요.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예정설 그때 이제 주장해. 예정설 우리가 칼뱅이 처음에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예정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예정설 중에서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이미 이 사람을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미 다 결정했다는 거야. 인간은 자유가 의지가 없고 신의 의지에 예속됐다는 거죠. 신의 의지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수 엘리트만이 교회를 개혁하고 그들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구원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라기우스 비판하면서 둘을 이단어 취급을 해버렸죠. 네, 요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단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이단설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논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단설과 싸우는 과정에서 교리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 밖으로는 이제 뭐냐면 여러 종파들 뭐 안이교라든지 등등이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이단이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이단설을 이제 척결하는 과정에서 교리가 이제 정비되는데 이런 사람들 뭐냐면 교부라고 해요. 교부는 교회에서 어떤 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교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정비하는 노력한 사람들 호교단자라고 하죠. 호교론자. 그래서 이교도나 이단설부터 교회를 지키고 정통의 신앙과 이런 것을 교리를 확립하려고 공헌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형성된 것을 교부 철학이라는데 대개 보면 이 교부 철학은 뭐에 영향을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써요. 플라톤 철학에.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통 이 플라톤 철학의 개념 실제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플라톤은 예수님이 탄생 이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유대교에 알 일은 없겠죠. 근데 이 철학을 가지고 뭐냐면 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형성된 것이 교부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요 플라톤 철학하고 교부 철학의 철학적 배경은 나중에 뒤에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관련돼서 스콜라 철학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교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는 아우구스티누스만 나오는데 여기 뭐 오리게누스도 있고 성 시에로니무스도 있고 암브로시스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다 알 필요 없겠죠. 예, 뭐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성 시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 우리가 아는 이 불가타라는 그 성경이 시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 번역에서 뭐 성경도 여러 편이 있잖아요. 그 편들이 어떻게 편제되고 이런 것들 서양사 강좌에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인구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불가타 성 시에로니무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뭐 암브로시우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이제 원래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아니 어거스틴가? 네. 하여튼 그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아니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원래 이름이고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추정된 이름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그 교부 철학을 완성을 시킨 사람이고 그다음에 20년 기출문제에서 잠깐 언급됐던 사람이죠.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이게 그 교부 철학을 완성을 시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두 가지 있어요. 참회론이 있고 하나가 신궁론이 있죠. 예, 잠깐만 좀 기다려. 좀 물 좀 떠올게요. 자, 참회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이 참회도에서 이 참회라는 말을 왜 썼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이교도 숭배를 하고 교회도 비판하면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 어머니의 설득을 받고 이제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뭐냐면 했던 것들 참회하는 심정이 썼어. 예.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전에 만이교회 한번 빠졌기 때문에 만이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만이교는 뒤에 이제 그 중세 이단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만이교는 세상을 성과 악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걸 이혼을 반박을 해. 만이교는. 그리고 이제 이교 논리를 비판하죠. 아까 전에 도나투스 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기우스 비판 이런 건데 아마 자신이 예전에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도나투스 비판한 것도 자기가 이제 옛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자기 예전에 어떤 죄를 속죄를 받지 못하잖아. 예,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제 무슨 원칙을 정했냐면 그 성직자들은 이제 결혼하지 마라.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젊었을 때 다 여자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자기는 다 즐기고 다 즐겨놓고는 뒤에 이제 후세 그 성직자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게 그래요. 하여튼 참회론 같은 게 있고 신공론은 뭐냐면 그 당시 노마간이 고토족에서 약탈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교들이 기독교 신자를 비판하거든. 너네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면 너네들 신이 우리 도와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노마가 정통적 고유의 신을 버리고 낯선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박 차원에서 쓴 게 신궁론이에요. 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했는데 자 전반부에서는 기독교 비난하는 방박 후반부에는 기독교 입장에서 그 기독교 역사관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하는 이제 역사관은 뭐냐?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신의 명을 거역하고 원래 성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당시 이브가 따먹고 이브가 이제 아담한테 이제 꼬셔갖고 이제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추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죄가 생기는 이걸 원죄라고 해. 원죄. 그런데 이제 이 원죄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기독교가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피로 사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고 이제 죄를 씻어줬죠. 속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원재를 좀 깎아줬겠는데 원재가 계속 남아있죠. 하여튼 여전론이라고 하는데 원재를 많이 사해줬지만 계속 인간은 제가 남아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제가 왔기 때문에 앞에서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신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도 이제 신의 나라와 신을 거부한 지상의 나라 간의 투쟁이 뭐냐면 계속이 되고 최후의 심판일 때 결국에는 신의 나라가 승리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역사가 나오고요. 교회 다니신 분은 알 거야. 최후의 심판은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있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역사를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은 창세기, 그다음 결론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럼 이런 것도 있는데 의의를 보면 종전의 순환상을 탈피했다.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역사 소설 보면 역사는 맨날 뱅글뱅글 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동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 시작을 창세기부터 해갖고 끝을 이제 끝이 보이죠. 요한계시록.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인데 이렇게 해서 역사는 점점 신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최후의 심판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동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다음에 원죄에 의해 타락과 구제가 많은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투쟁 과정에서 매우 극적이고 동적인 역사가 제시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가 쭉 있는 게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 역사관과 신학적인 견해는 중세교회의 신학을 통했는데 특히 교부처의 근거를 두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논리 전개하는 방식 중에서 뭐냐면 정반합의 논리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번주법적 방법이라고 하죠. 번주법적 방법은 이제 마르크스만 얘기하는데 마르크 이전에도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예. 번주법적 논리 방식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의 나라와 정의적의 신을 거부한 나라 반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에 정과 반이 이렇게 해서 합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번주법적 어떤 그 논리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논리 구조를 계속 만들고 사용했죠. 뒤로 나와요. 중세시대 철학 관련돼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구와 관련된 내용, 신국론하고 이렇게 이제 참여론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국론 유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고대적 순환사를 탈피해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투쟁이나 동적인 역사를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번지법적 논리를 제시했죠. 인류 역사 궁적 의미는 신의 설리가 있으면 밝히고, 그에 인한 역사가는 신학적 견해는 중세교와 신앙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비교인데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는 뭐 인간중시 합리적이고 현세적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로마는 실용적인 모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들 특징들 예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래 네타임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또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겨가지고 세 타임만 진행을 할게요. 그래갖고 마지막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87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세로 넘어갈게요. 그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따로 이제 보강에 대한 게릴라 특강 때 이제 진행을 할게요. 갑자기 이제 기출이 딱 들어가서 이제 그 특강을 넘어가면 좀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게릴라 특강에 이제 올릴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